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엘리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숙이고요. 1906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 최초의 여성 경제 학사를 취득한 여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사회경제학과로 입학을 해서 1931년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사로 졸업을 한 한국 최초의 여성 경제학사입니다. 최영숙 씨는 100여 년 전 한국 최초의 여성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숙 씨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일 때 보통은 가기 힘든 유학을 중국으로 또 그 다음에는 스웨덴으로 가게 되는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목적을 위해서 추진을 잘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유학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어학에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중국어를 능통한다든가 또 성악이면 성악, 피아노면 피아노 굉장히 재주가 월등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최영숙 씨가 중국 상해에 있는 동안 스웨덴 엘렌케이라는 분의 저서를 많이 탐독하고 여성운동이 진보되었다는 스웨덴에서 그분을 만나봤으면 하는 열망을 품고 중국에서 다시 스웨덴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스웨덴에서 6년 동안 고학을 한 결과 대학도 졸업도 하고 경제학사 학위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중국에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의 재력이 좀 탄탄한 편이어서 유학 자금을 충분히 대줄 수가 있었는데 스웨덴에 갈 때쯤에는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최영숙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세계 정세를 살피고 식민지 조선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출구라고 생각해서 인도를 방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인도행 배에 몸을 싣는데 거기에서 한국계 혼혈인인 인도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계 혼혈인인 그 인도 남성분은 최영숙 씨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배싹도 내주고 아픈 병원비, 치료비 등도 대신 내어주게 되면서 그 둘 사이에 로맨스가 싹 트게 되죠. 그래서 그 인도인 남성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영숙 씨는 조국에 기여하고자 귀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귀국 당시에 조선, 동아, 매일신보 등 국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그때 그녀의 나이가 26살 즈음이었습니다. 최영숙은 고국에 돌아와 국가 차원의 경제운동과 여성 노동운동을 펼치려고 했지만 아무도 최영숙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 10여 회 정도만 있었을 뿐이었죠. 최영숙은 나라의 요직에 들어가 경제운동을 할 수 없었기에 풀뿌리 여성 노동운동으로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최영숙이 귀국한 시점에서 그녀는 본격적인 운명의 시련을 맞습니다. 부친의 사업이 파산하여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최영숙은 여자 소비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자본도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인 사업에서 굉장히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귀국 6개월 만에 27살의 짧은 생으로 요절하게 됩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결말은 허무했던 최영숙의 인생이었는데요. 최영숙이 귀국했을 때는 조선, 동아 이러한 국내 메이저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상당히 화려하게 집중 조명을 해줬지만 그게 최영숙의 취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은 일제강점기고 최영숙이 해외 유학파에다가 경제학사라는 높은 학력을 갖는 스펙이 아주 좋은 그런 여성이었지만은 나라가 받쳐줄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최영숙은 언론에 아주 재밌는 놀이개감이었습니다. 귀국해서 6개월 만에 초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유학파가 만 27살 나이에 요절해서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임신한 채로. 그러니까 아주 화제거리가 황색 언론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황색 언론의 보도와 좀 달리 동광이라는 잡지사가 있었습니다. 동광은 최영숙의 사후 그녀의 일대기를 다뤘는데요. 이 동광이라는 잡지사가 흥사단이 그 뒷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숙은 흥사단 단원이었어요. 독립운동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국해서도 계속 그 흥사단 단원 활동했기 때문에 직접 들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체로 사실 기반인 그녀의 일대기가 동광 잡지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강에서 말한 최영숙 일대기에서 일부 내용을 좀 발췌하면은 조금 약간 이제 쎄한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 여사는 그의 친한 동무에게 말했다. 이 애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이 애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는 최영숙 씨의 배 안에 있는 복중 태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뭐냐? 한국계 혼혈 인도 남성 연인이자 인도에서 결혼 등기를 한 바로 그 인도 남편입니다. 현재 이 최영숙의 발언에서 뭔가 특이한 걸 좀 발견하셨나요? 최영숙이 식민지 조선의 복중태화와 함께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그녀의 몸은 많이 쇠잔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스웨덴에서의 고학, 인도로까지 여행, 굉장히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거기에 임신까지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몸 상태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게 되죠.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너 임신 중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고 해도 괜찮다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짧은 인생을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조선의 식민지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운동을 해줄 큰 아이가 될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가 따라와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품은 뜻이. 그러면서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태어나기도 전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 행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할지 아닐지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무조건 큰 인물이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이 인생이 내 맘대로 될까요? 최영숙은 본인의 그 총명한 머리, 5개 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경제학을 배우고 엘리트죠.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 봐도 대단한 거예요. 5개 국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만큼 너무 패기가 하늘을 찔러요. 이 높은 패기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특별한 무엇이 되어서 이 나라를 내가 구해주겠다. 이 나는 누구냐? 엘리트다.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나야. 이건 대단히 오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영숙이 그때 당시까지 26 정도까지의 인생이 자신이 설계한 대로 자신이 마음대로 이끌어가면서 성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뱃속의 아이 또한 내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이제 넘치게 되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다. 요즘에 도치맘 이수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묘사를 잘했죠. 그랬더니 쏙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깨소금 맛을 느꼈다고 하죠. 즉 특별한 무엇이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문제는 최영숙도 100여 년 전 사람이지만 특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의 청춘,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근데 나라가 안 받쳐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스펙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특별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현실에서 벙 떠서 이상한 데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영숙 씨는 자신이 더 배우고 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 조선을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그 꿈 자체, 그런 욕망, 순수한 열정 어린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순수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이한테까지 대입되는 순간 이제까지의 그녀의 인생에서 욕망은 잘 쓰면 원동력이 되었지만 만약에 아이한테까지 그 욕망을 들이대면 잘못 쓰면 그 욕망은 미쳐 날뛰는 망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영숙의 중국과 스웨덴 유학이라는 아주 화려한 유학이란 말이에요. 비록 현지에서 고학생이었다 하더라도 그 뒷받침을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자신의 꿈을 막 펼쳐나갈 때 부모와 형제의 사정은 자신의 꿈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쓰여야 할까요? 물론 최영숙이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충분한 자금을 중국 유학 시절까지는 대주긴 했지만 집안에 나름 문제가 있었어요. 오라버님이 약간 정신이 좀 멀쩡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스웨덴에서 고학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던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영숙 씨가 이제 죽을 때쯤 남겨놓은 일기장이라고 할까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랄까? 그런 데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인도인 남편에게. 예, 그렇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돈, 나의 돈의 철학을 알았소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돈의 필요함을 알았노라 라는 식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 경제학사로 학위까지 따신 분이 돈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이요.
아무리 일제강점기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도 크고 작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돈의 귀중함, 필요함을 몰랐다고 말하는 게 옳은 언사인가 싶었어요. 즉 최영숙은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유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과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으로 가슴이 차오르기만 하면 무엇이 됐든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정말 낙관적 공상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영숙이 상당히 머리가 총명한 여성이라는 것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욕망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장대한 비전 같은 내가 큰 인물이 될 거야. 독립운동하는 것도 내가 큰 인물이라는 증명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은 내가 큰 인물이어서 이걸 한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어서 했던 거지 내가 잘나서 큰 인물로서 내가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수준 차이예요. 최영숙 씨 일대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것과 무엇을 할 줄 아는가는 절대적으로 별개입니다. 톨스토이가 만년에 후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만년에 회고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남들보다 특별해지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에 이름을 떨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수십 년을 낭비했다.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말하는 것에 내가 외면을 하고 쓰는데 나는 무엇을 외면했을까? 바로 내 현실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나만의 공상이나 펴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최영숙의 높은 패기와 야망과 그것의 좌절은 결국에는 최영숙 본인의 욕망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대로 됐으면 굉장했겠죠. 지금 이 톨스토이의 얘기와 관련해 생각나는 건 최영숙이 스웨덴에서 고학을 하던 당시, 즉 부모님의 지원이 끊긴 시절 유학생활 비용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 배웠던 자수였습니다. 자수로 물건, 어떤 이불이라든가 그런 것에 자수를 나서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스펙은 생각과 달리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기술이 삶과 생존에 중요하거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최영숙이 다시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자수라던가 바느질 같은 그때 당시에도 그 수요가 있었던 굉장히 현실적인 삶의 기술에 조금 더 힌트를 얻었더라면 생활 여건이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숙이 간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머리가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탁월한 개인 하나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있고 시저도 있고 수많은 혁명가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건 다 재수 좋은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동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평소에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등용되지 못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게 인류 역사상 엘리트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제갈량이 그래서 소문을 낸 거예요. 백수로 썩어 지내느니 누구 하나라도 한 놈은 걸려라. 소문을 냈어요. 와룡이라고. 사방팔방에다가. 자기 입으로 그리고 비싼 척을 했어. 2번 받고 시키고 삼고초려 했죠. 삼고초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야 간신히 하나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야.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건달입니다. 그 건달 밑에 엘리트가 들어가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순수한 초 엘리트들은 등용을 했을 때까지예요. 알아주기만 하고 등용 안 하면 등용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이 반드시 출세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최영숙 정도의 학벌을 가진 여성이라면 당연히 식민지하 조선이라 하더라도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다고 여성차별이냐? 그걸로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일본 놈들이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걔네들 비위에 맞아야 합니다. 최영숙이 과연 맞았을까요? 최영숙 씨는 시대를 잘못 만난 탓도 크다. 시대를 잘못 만났지.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야. 시대를 잘 못 만났거나 시대를 앞서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특별한 무엇이 되려고 애쓰다가 운명의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야. 예의가 없더라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 나는. 평범한 데서 삶의 중요한 활로를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발전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가 특별한 무엇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들을 이겨먹겠다? 아니면 내가 업적을 쌓겠다?
그거는 아예 환상이야. 최영숙이 만약에 진짜 등용이 됐다고 칩시다. 제가 봤을 때 최영숙이 과연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에다가 베팅을 걸겠습니다. 왜? 자신의 기준도 높고 남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까요? 최영숙 씨에게 시간이 계속 흘러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의 부모가 엄마가 되었다면 정말로 아이를 잘 육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아이가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얼마큼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그런 기대를 한다라는 게 과연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최현숙 씨는 26가지의 인생에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뤄냈거든요. 비록 몸이 아파질 지경까지 갔었지만 원하는 대로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점점점 커지다가 결국 그녀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결과가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나의 욕망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그러네. 그 종착역이 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욕망이 이끈 대로 가다가 나도 모르는 곳에 내팽겨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급변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방향으로 단 1cm라도 나가면 그거는 훌륭한 겁니다. 특별한 무엇이 되겠다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운명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현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